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오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최대 2,800여 명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3,900여 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미루고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을 허용한 뒤 논란이 일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사용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국세청이나 경찰, 기자 등으로 위장해 개인의 가상 자산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숙희라는 이름의 이 해킹 조직은 이메일을 보낸 뒤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수법을 쓰는데 피해자가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최대 주주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 직원들은 이사진의 퇴진과 올트먼의 복귀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퇴사 사태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조사한 결과 오는 2025학년도 입시 때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2,8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수요는 대학이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원을 말하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는 이후로도 매년 증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58명인 현재 의대 정원과 단순 비교하면 2025학년도에 최대 5,9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고 2030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많게는 7,000명을 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의학과 교육,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에서 현재 각 의대가 제출한 수요를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한 12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이 길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겨울철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25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현재 항바이러스 1,20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우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25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일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비축 물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겨울 독감 유행 상황에서는 모두 55만 7천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 팔고 창고에 쌓인 종이 빨대가 2억 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판로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만 믿고 종이빨대 생산량을 늘리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카페들이 값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늘리면서 못 팔고 쌓인 종이빨대가 2억 개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빚도 늘고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주를 내고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계도 기간 동안의 대응을 그대로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야 되는 것인지 계도 기간의 연장으로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판로를 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하나에 5에서 7원 정도만 비싼 만큼 수억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준다면 카페에서도 종이 빨대 구매를 늘릴 거란 설명입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빚을 내서 희망 고문당하듯 버티고 견디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생산할 종이 빨대의 판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경영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은 응급처치에 그칠 거라며 친환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업계와의 추가 간담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라면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섭씨 2.5에서 2.9도 올라 지구온난화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현재 각국이 자체 자원과 역량에 따라 진행하는 무조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이 2.9도에 이를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온이 이런 속도로 오르면 지구상의 광활한 지역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는 등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당시 유엔이 선정한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습니다. 2021년 환경 주제도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는데 2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오염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 이 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플라스틱의 특징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 또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 또 뭐 유연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대생활에 스며들면서 포장해서 의류라든가 미용 제품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고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의 책임자인 로렌스 밀러 카널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기후와 인간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10월 30일에 열렸던 유엔 기후환경계획 대회에서 잉거 안데르센 박사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공기와 물과 땅 그리고 신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기와 물과 땅에 플라스틱 위의 사회학적 오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많은 생태와 종들이 오염되고 독살되었다. 수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전 지구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했죠. 네. 그럼 지금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세계는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10% 미만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90%의 폐기물은 묻히거나 불에 타거나 버려지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90%의 폐기물 중에서 46%는 매립되고 22%는 잘못 관리되면서 쓰레기가 되고요. 나머지가 불에 타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50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양동물들이 침식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동물과 사람들의 몸속에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계라든가 인간의 건강에 아주 매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플라스틱은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2019년에 플라스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인 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황이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린피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 1인당 배출량이 전 세계 3위입니다. 굉장히 네. 순위가 좀 높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률은 이제 그리고 27%밖에 불과합니다. 근데 더한 것은 국제입법조사처가 2020년 10월에 발표했던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수거율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하죠. 문제는 플라스틱의 폐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예. 올해 3월 22일에 코리아 그린피스는 충남대 장윤철 교수의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427만 톤이었지만 2030년에는 647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상을 했죠. 예. 이 양은 2010년에 비해서 3.6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그 국내 재활용률이 굉장히 10%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을 좀 정부에서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독일의 카르스웨르 공과대학교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46%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독일이 이렇게 높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록하는 비결은 공병을 반환하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독일의 빈 용기 회수 제도인데요. 독일에서는 500ml 생수 한 병을 약 180원에 구매를 하면은 추가로 보증금 약 350원가량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빈 용기 보증금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독일 전체 약 4만 대 공병 무인 회수기가 보급돼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독일의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사용률은 95%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부터 빈 용기 무인 회수기를 약 1,0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절차, 또 부족한 접근성, 낮은 보증금의 가격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자, 독일에서는 보증금이 물값보다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무척 해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런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플라스틱은 영영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그저 더 적고 작은 조각들로 분해될 뿐인데요. 학자들은 폐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상 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흘러나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혈압과 조직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세 번째,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매립지에 묻어진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면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죠. 네 번째가 야생동물은 플라스틱에 뒤엉키거나 실수로 먹이로 착각해 섭취를 하거나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플라스틱은 환경에 쌓입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환경에 축적되고 있죠. 여섯 번째, 우리의 먹이사슬을 독살시키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 플랑크톤 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해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흡수하면서 그 위에 먹이사슬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것이 폐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 비용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죠. 네,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또 유해한 발명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요? 2021년 6월에 글로벌 플라스틱 액션 파트너십과 업링크라는 글로벌 플라스틱 혁신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데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8가지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시클루스는 플라스틱을 리필 스테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포장 없이 가정용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G사이클은 오염된 매립지와 수로에 기여하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씨름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피셔는 강에서 플라스틱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다와마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리버 리사이클은 지역사회 생계를 제공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또 다른 쓰레기를 수집하고 재활용하고 있고요. 왓서 3.0은 다양한 종류의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번 달이죠. 11월 13일 유엔 환경계획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을 주의한다는 겁니다. 네. 회의에 맞춰서 그린피스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13명의 셀럽들이 출연하는 영상 플라스틱 세계를 끝내야 합니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우리나라 배우인 이정재, 류준열을 포함해서 제인, 구달 박사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배우 이정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되어야 플라스틱의 시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게임처럼 다시 하기 버튼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야 하고요. 실질적인 재사용 시스템을 가속화하되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오존층이 고갈될 때 몬트리올 의정수로 프레온가스 생산을 줄였어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없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을 없애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하고요. 또 기업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예. 국민 개개인들은 가급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최근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비환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유해한 제품이니만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يقولوا تعالوا الدف يا دول العرب. لكن في قصة المطر هذه بنضلنا قاعدين بسلام. 정부기관이나 기자 등으로 위장해 해킹 메일을 보냈던 북한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당한 피해자가 1,46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숙희는 국세청, 경찰 등 정보기관이나 기자 등으로 속여서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 첨부 파일을 열람하면 몰래 설치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부정 접속해 가상자산을 가로채려고 시도하고 해킹으로 장악한 경유 서버에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몰래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숙희가 그동안 주로 외교, 국방, 안보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최근엔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인 등으로 범행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나 마이크로소프트 MS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내쫓은 이사들에게 물러나라고 오픈 AI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그가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오픈 AI에서 전격 해고당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던 올트먼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아 이사진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지분이 없는 6인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해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는데 이사들은 올트먼이 AI 위험을 가벼이 여기고 사업만 확장하려 들어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올트먼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새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이사진이 사퇴하고 올트먼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대규모 퇴사가 일어난다면 챗 GPT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6일부터 뉴스 댓글 안 인용 답글 작성 기능을 허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쟁을 키워 클릭수를 높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2% 넘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원유 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71달러, 2.1% 오른 82.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71달러 상승한 77.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오는 26일 추가 감산 여부를 논의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는 지난주 17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주간 단위로 최근 9주 연속 떨어져 이번 추수감사절인 23일에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과 비교해 낮은 편의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개선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대 주력 산업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무역 수지는 올해 136억 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265억 달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정부 전망치 2.4%는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인데 우선 IT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그러한 소비 교체가 지연 등등의 이유로 ICT 산업이 그렇게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완만한 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는 1.9%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도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에 의한 중국 경기의 부진 등을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겠고,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로 설비 투자는 2.1% 증가하겠지만 미분양 증가 등 선행지표 부진으로 건설 투자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수십 년간 환경 보전과 개발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겼지만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30m 끝천까지 3.3km를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8인승 곤돌라 53대가 운영되고 편도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하부 정류장 예정지에서 열렸습니다. 첫 사업 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입니다. 착공을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침체한 오색지구 부활을 기대하며 크게 반겼습니다. 41년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 첫날인데요. 주민들은 이 오색지구가 굉장히 부활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 1,172억 원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양양군과 강원도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쯤 본공사에 들어가고 2026년 초 상업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이블카 중단하라! 국내 최고 보전 가치를 가진 설악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케이블카 경제성도 부풀려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양양군의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과연 그런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오직 산만 망칠 뿐이죠. 설악산 개발 빗장이 풀리면서 지리산과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허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영향과 경제성 부실 평가를 이유로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반대 운동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의 특산품 가운데 유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유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고흥의 프리미엄 유자는 세계 30여 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 전남 고흥입니다. 갓 따온 유자의 꼭지를 떼내고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자 부을게요. 고흥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황금빛 유자가 가지가 휘어질 듯 열렸습니다. 예전에 유자나무는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큰 유자나무가 있으면 이런 유자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껍질이 조금 얇긴 하지만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고흥에서는 전국 유자의 60%가 생산되는데 올해는 7, 8천여 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수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더 걱정입니다. 유자차, 그리고 유자 콜라겐, 유자 음료 다양한 지금 제품을 15가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품 다양화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세계 수출국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매망을 갖춘 양조 회사에서 고흥 유자를 넣은 막걸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는 프리미엄 유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가공 설비 도입과 저온 저장고 설치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양질의 유자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고흥 유자는 정말 프리미엄 유자다. 고흥 유자는 정말 브랜드화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고흥 유자가 팔려나가는 나라는 모두 30여 개. 고흥군은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들이 잇따라 수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K-팝 관련 부문이 4개나 새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K-팝을 하나의 장르로 한정 짓는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선정한 최고의 K-팝 앨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찍고 통산 4개 앨범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린 스트레이키즈는 또 한 번 시상식에서 이름을 빛냈습니다. 저희의 그런 고집이 담긴 저희 앨범과 음악 무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 막내, 정국의 첫 솔로곡 세븐은 최고의 K-팝 노래에 선정됐습니다. 빌보드에서는 이미 그룹 BTS 이름으로 12차례나 수상한 적이 있는 정국은 가수 싸이 이후 10년 만에 솔로 가수로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는 올해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 관객 180만 명을 동원한 블랙핑크가 이름을 올렸고 시상식 무대에 오른 뉴진스도 최고의 K-팝 아티스트에 호명되며 데뷔 후 16개월 만에 빌보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To have been nominated in this category alongside such incredible artists we all look up to is an honor in itself,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perform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올해부터 빌보드 시상식에서 K-팝 부문이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새로 생기면서 국내 아티스트들은 골고루 트로피를 챙겼습니다. 다만 K-팝이 아닌 주요 본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BTS의 지민과 걸그룹 피프티가 각각 톱셀링송과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라 다른 글로벌 아티스트와 경합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빌보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좀 편의적인 방식으로 K-팝 안에서 뭔가 다 수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팝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녹여주는 게 훨씬 더 미국의 3대 음악상 중 또 다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올해 K-팝 그룹이 한 팀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지만 그래미의 장벽을 넘보는 K-팝의 도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신하와 관료들이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던 의식인 진하례가 처음으로 디지털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 우미희망재단 제1기획과 함께 왕실의 궁중 의례를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로 복원 재현한 1887 경복궁 진하례 체험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진하례는 조선의 역대 왕후 중 가장 장수했던 신정 왕후 조씨의 팔순을 맞아 국왕과 종친, 문무백관이 참여해 대왕 대비를 축하하고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했던 대규모 궁중 의례입니다. 모바일에서 헤리티지 메타버스 앱 공존을 내려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앱을 실행하면 136년 전의 진하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은 행복의 첫걸음인데요. 하지만 가끔은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네,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겠다고 결정했지만 자주 부딪힌다면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간의 원활한 소통 방법에 대해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로 너무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긍정적인 답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배우자와 무엇보다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잘 알고 가까운 누군가와 온전히 원활한 소통을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는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만큼 좌절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만큼 서로 상처와 실망을 주게 되기도 쉬운 참 어려운 관계죠. 예. 보통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인간은 보통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자극이 되고 이것이 매달리거나 위축되게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틀어졌을 때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양상은 싸우는 쪽을 선택하는 추적자와 도망가는 쪽을 선택하는 위축자로 나뉘게 됩니다. 추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비판하고 불평과 분노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위축자는 상대방에게 침묵하거나 무반응으로 대응하며 관계의 벽을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관계에서 이제 추적자 역할을 하는 남편, 그리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며 나를 위해서는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한 위축자인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추적자인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고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과 함께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짜증 섞인 어투로 말을 하면서 내가 큰 걸 바래?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난장판이야? 라고 거칠게 부정적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위축자인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 우선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위축자는 갈등 상황이 되면 보통 도망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일단 문제를 회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대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나도 종일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들었어 정도의 힘 빠진 반응을 하거나 그마저도 말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화를 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반응을 해버리거나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대화 때문에 싸워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추적자, 위축자 관계는 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추적자, 위축자 관계가 되는 것은 나름으로는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추적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 관계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죠. 육아도 힘들다는 걸 인정하지만 최소한 퇴근해서 돌아오는 집이 어느 정도는 정돈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소심한 자기 방어를 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롭고 버림받는다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과 더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럴수록 위축자인 상대는 더 도망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여기서 위축자인 아내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참고 피하는 것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싸우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 꾹 참고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라는 말은 위축자인 아내에게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상당한 부적절감을 느끼게 하고 또 때로는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위축자들은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나 자신을 탓하면서 그나마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참고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관계가 된다면 좀 악화되기 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추격자, 위축자가 있어도 계속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뭐 위축자가
탁 터지기도 하고 추격자가 말을 안 하는 관계, 이렇게 좀 관계가 변모하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추적자 위축자 관계가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기도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면 추적자도 더 이상 같은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또 소진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일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위축자와의 관계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추적자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포기한 것이 되는 거라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분리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쇼윈도 부부가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갈등하지 않지만 사실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저 아이들 때문에 사는 그런 관계로 변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추적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참고 피하는 것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위축자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서 각자 자신의 입장을 부르짖는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관계 양상이 순환의 고리로 나타나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이 관계에서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추적자, 위축자 관계 양상에서 서로 공격하는 추적자가 되었다가 서로 에너지가 소진되면 위축자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게 되고요. 에너지가 쌓이면 다시 추적자, 위축자 고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뭔가 추적자, 위축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다양한 유형이 어떤 모습일지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싸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야 이제 부부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매몰되어서는 맥락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라고 할 때 비난의 뉘앙스와 아니 내가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랑 씨름했는데 종일 뭐 했냐고? 라고 들리면 아내는 당연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면서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때 맥락을 듣는다는 건 남편이 한 이야기에 민마음을 함께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겠죠. 여보, 당신도 아이랑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면서 이렇게 늘 어질러져 있는 건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해서 화가 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부인의 맥락은 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싸워서 중요한 당신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꼭 참는 거야. 이게 내 최선이야. 이런 맥락이 녹아 있는 거죠. 부부 사이의 소통에서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와 패턴을 함께 고려해서 듣는 맥락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말꼬투리 잡는다 이게 아니라 좀 맥락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서로에게 꼭 지켜야 할 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부부 사이는 부모-자녀 관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부부는 상호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퍼부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적자, 위축자의 패턴이 반복되면 서로 큰 마음 먹고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서로 섭섭한 점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한쪽이 화를 내고 상대는 피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는 신념만 더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을 깨지 못하는 것은 내 속마음을 말하는 것, 내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과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내 생각이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막상 배우자에게는 더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추적자나 위축자이신 분들 모두 친한 친구 만나서 술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건 상대가 나를 지나치게 공격할 것이다, 혹은 상대가 내 이야기를 무시할 것이다와 같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상대가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서로에게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면 부부 사이에도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이 낮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회피가 낮아야 합니다. 즉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이 먼저 있어서 내가 저녁 준비를 하거나 퇴근 후에 주말에 아이를 돌보기 같은 부분에서 최대한 돕고 있으니 아내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퇴근하고 올 때쯤엔 어느 정도 집안 정리는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보자. 나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양보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좋겠어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회피하지 않을 방식, 즉 비난하고 퍼붓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내 욕구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도 힘들었다고 하면 또 더 싸우게 되겠지? 싸워서 관계를 더 망치느니 아예 말을 말자라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말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상처받고 있다고 하잖아. 윽박지르거나 비난하는 느낌을 받으면 나는 싸울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보자라는 태도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대처가 가능해지고 부부 사이의 만족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맥락을 듣고 서로의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것, 가까운 부부 사이일수록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소통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갈등보다는 좀 사랑이 가득한 부부 사이가 되도록 오늘 배운 소통 방법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의 핵심 기억 중추인 해마가 위축되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인지 기능이 정상인 남녀 120여 명을 추적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 신경세포에 독성 단백질이 없어도 해마가 위축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독성 단백질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해마가 위축된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해마 위축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이 조사 대상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열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열전소자의 성능을 메타물질을 이용해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최혜경, 윤민주 박사팀은 가로 방향으로 늘리면 세로 방향도 동시에 늘어나는 메타물질 구조의 특성을 이용해 열전소자의 신축성과 효율을 모두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자의 접촉면에서 가스나 물 등이 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패킹인 게스켓의 메타 구조를 적용해 신축성을 최대 35% 이상 높이고 전력 생산 밀도는 20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열전 소자는 사람의 피부처럼 잘 늘어나고 어느 곳에도 부착이 쉬우며 10,000번 이상의 굽혀도 성능에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 연안인 마산만과 진해만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퇴적물 속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1970년대부터 계속 늘어나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해 마산만은 5%에서 15%로 3배, 진해만은 4%에서 10%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 종류도 마산만에서는 20종, 진해만에서는 10종이 발견돼 2000년대 이전보다 각각 10배, 5배씩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과학기술 전문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품질평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 품질과 시청 편의성, 채널 유익성, 채널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 전문 방송 사업의 추진 방향을 평가하고 분석해 시청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YTN 사이언스 시청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가상자산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기관이나 기자라며 보낸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해당 기관의 전화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다면 2단계 인증과 또 일회용 패스워드, 해외 IP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